개발 반복론, 아, 정통과의 정체성. 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개발 방법론과 애자일 발표를 맡게 된 모던 애자일 7기 안진우입니다. 목차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SDLC란 플레임으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이 SDLC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SDLC를 비유할 때 건축 과정을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건축업자랑 그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두 명이서 집주인이 건축업자한테 이런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그 건축업자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끔 설계도를 그려서 건축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 시공을 하고 감리란 그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감리가 끝난 다음에 집에서 당장의 집은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는 집에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물이 셀 수도 있고 보수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 건축 과정과 유사합니다. 세입자와 건축업자의 관계를 고객과 개발자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고객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줘라고 부탁을 하면 그걸 듣고 개발자는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한 뒤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걸 테스트한 뒤에 소비자에게 제공을 한 후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과정을 SDLC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SDLC 과정을 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모델로 푸포스 모델이 있습니다. 푸포스 모델은 각 단계가 완벽하게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획을 했다면 계획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된 후 그거를 이제 문서화로 해서 개발 계획서를 문서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뭐 고객이나 다른 다른 팀한테 전달을 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요구 분석을 한 뒤에 다시 검증을 통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나 요구사항 분석 면세서를 이렇게 문서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 단계가 종료가 되면 다음 단계를 위한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폭포수 모델은 요구사항이 변화가 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좋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사의 우주 로켓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뭐 무인 조종 비행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 분석 계획이 하나하나 단계가 완벽하게 떨어져야 그 개발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프로토타입 모델인데요. 프로토타입 모델은 실험적 프로토타입과 진화적 프로토타입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SDLC에서 본 거기에서
요구 분석에서 바로 설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바로 설계, 구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 요구 분석을 한 뒤에 빠른 설계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 이거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수정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설계로 돌아가서 프로토타입을 다시 개발하고 그의 평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 프로토타입을 버립니다. 버린다기보다는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프로토타입 모델을 가지고 최종 사용자 요구로 다시 가서 그 요구를 다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한 뒤에 구현을 합니다. 이 모델을 예를 들면은 모델하우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고객에게 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뭐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런 거와 같이 실험적 프로토타입 모델은 모델하우스와 유사한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진화적 프로토타입 모델은 고객의 평가까지 똑같습니다. 평가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 평가를 받았을 때 최종 제품으로 바로 배포를 하는 것을 진화적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합니다. 진화적 프로토타입의 대표적인 모델로 나선형 모델이 있는데 나선형 모델은 진화적 프로토타입의 그 단계에서 위험 분석 단계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아까와 같이 초기에 요구사항 분석과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위험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위험 분석 단계에는 개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부족, 팀원의 경험 부족, 예산 초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위험 단계들을 위험 단계 위험 단계가 오기 전에 분석을 해서 그 위험 단계에 안 마주치게 하는 걸 목표로 위험 분석을 따로 직책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분석 단계를 지나서 개발하고 평가를 받은 뒤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또다시 위험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차 나선형 모형을 그리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그 위험 분석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능률에 따라서 이 모델이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모던 에자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 그 SDLC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육기수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스프린트 기간을 정한 뒤에 디자인과 개발, 테스트를 거친 후 바로 이제 그와 동시에 그 스프린트가 끝나면 배포를 하고 그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다음 스프린트 때 그걸 기반으로 다시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를 에자일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에자일 모델과 폭포수 모델이 추구하는 바와 그게 달라서 차이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에자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속한,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객의 요구를 민첩하고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수용에는 에자일 방법론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지만 폭포수 모델은 말 그대로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밑에서 위로는 갈 수 없듯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의 단계에서 그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간다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릴리즈란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얘기를 하는데요. 배포 시점이 에자일은 스프린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배포를 하고 다음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되지만 포포스 모델은 테스트까지 완전히 다 돼야 배포를 할 수 있는 최종 완성본을 릴리즈하기 때문에 릴리즈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은 시작 단계에서는 좀 미흡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포포스 모델보다 그 SDLC의 과정 구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미흡하지만 점차 완성도를 계속 스프린트를 통해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포포스 모델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지만, 포포스 모델은 만약 요구 분석이 끝나서 요구 분석 명세서를 받았을 때, 이제 요구 분석 명세서를 받았으니까 설계에 들어가겠구나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지, 막 수시로 이렇게 고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또 이제 진행 상황 점검도 똑같은 말인데, 이제 포포스 모델은 문서화된 그 데이터로 개발의 진척성을 점검하지만, 개발자 사용자는 이따가 에자일 방법론에서 설명하겠지만 되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은 하나의 스프린트, 하나의 단계 반복 안에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포포스 모델은 분석 따로, 설계 따로, 구현 따로 이 과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는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구조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80년대부터 정보공학 방법론, 90년대부터 객체지향 방법론, 2000년대에 CBD 방법론, 2010년에 에자일 방법론이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이란 모듈, 즉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순차적으로 마코딩이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왔는데, 이거를 집에 짓는 거를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기둥을 세우고 뭐 지붕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한 사람이 했다면,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누구한테는 평탄화 작업을 하라 시키고 누구한테는 기둥을 세워달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분할해서 구조적으로 마지막에 프로그래밍에서 구조적으로 합친 것을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구조적 분석, 구조적 설계, 구조적 프로그래밍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한 뒤에 DFD 작성. DFD는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DD랑 미니 스펙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DD는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DD란 DFD에서 명시하는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 스펙은 DFD 최하위 단계에 정말 쪼개지지 않는 기능까지의 그 로직을 기술하는 것을 미니 스펙이라 합니다. 그리고 DB 분석, DB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한 뒤에 그거를 그때까지 쪼개져 있던 것을 뭉쳐서 세 개의 논리적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구조적 방법론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논리적 구조란 순차, 조건, 반복을 의미합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은 자료구조, 데이터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보공학 쪽으로 좀 딥한 거라, 사실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올 법한 시험 문제들이어가지고 자세히는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그 구조적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방법론은 기능, 모듈을 중심으로 했다면 정보공학 방법론은 자료 구조, 데이터 중심으로 하고 그 이 구조적 방법론에서 회사 업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 시스템 설계, 업무 영역 분석, 정보 전략, 기업의 중장기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이제 좀 가져와서 이렇게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방법론이란 요구 분석을 받은 뒤에 분석, 설계, 구현을 객체지향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객체란 네트워크에서, 아니,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객체를 뜻합니다. 실체에는 실체인 데이터와 동작, 절차, 방법 등을 가진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객체, 데이터 객체와 기능 객체로 나뉜 뒤 데이터 객체가 객체 DB로 가게 된다면 그냥 객체를 저장하는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객체 관계에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매핑이란 데이터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객체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 영업 지원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영업팀, 뭐 고객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BD 방법론인데요. CBD 방법론은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입니다. 크게 CD와 CBD로 나뉘는데요. CD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란 독립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뜻하는데요. 뭐 통신 컴포넌트나 DB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그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API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컴포넌트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CBD에서는 요구 분석한 뒤에 컴포넌트 기반 설계를 한 후 컴포넌트를 여기서 저장소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저장소에 없다라고 하면 CD 쪽에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주를 맡겨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포넌트 저장소에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저장해 달라고 해서 그 검색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요.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애자일은 지금까지의 방법론이랑 좀 마인드셋이 좀 다릅니다. 그때까지의 뭐 애자일 선언문을 보자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의 대응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왼쪽 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정과 도구, 문서, 계약 협상, 계획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과의 협력, 변화의 대응을 조금 더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뜻이 담긴 선언문이고요. 애자일 방법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칸반과 스크럼, 뭐 XP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칸반과 스크럼만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칸반은 일본어로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단계별 작업 현황을 열 형식의 보드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백로그, 계획, 진행
진행 중, 완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작업이 어느 정도 됐고 현재 작업을 어느 걸 완료를 했고 어느 걸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드 형식으로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보드에다가 쓰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지금 6기수 분들 메인 프로젝트인 멤버샵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 분들의 백로그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누가 이제 스토리 포인트는 이제 구현할 기능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뭐 약간 능력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우선순위가 높고 오래 걸린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선순위, 뭐 진행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이런 식으로 고객, 사용자,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제품 책임자에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 어떤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가 되면 그 제품의 기능 목록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한 후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4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일일 스크럼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소멸 차트, 이 소멸 차트는 지금 현재 얼만큼의 작업량이 남아있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회의를 한 뒤에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 제품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배포가 완료가 된 후에는 스프린트 검토 회의를 거치고 스프린트 회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품의 책임자, 팀, 스크럼 마스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 직책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예시를 들자면 카약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크럼에서 팀원이 모이게 되면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스크럼 마스터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앞에서 구호를 외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스크럼 팀원은 각자 뭐 백엔드, 디자인 팀, 프론트엔드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맡은 기능을 구현해내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프로덕트 오너는 제품의 책임자인데 그건 이제 제품의 책임자가 이 일을 받았을 때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를 잡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6기 분들의 메인 프로젝트인 멘보샤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서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통해서 기능 목록을 작성한다고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이라든지 도와주세요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능 목록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기획 회의 및 기능 구현 목록 여기서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 이게 곧 구현 목록이게 됐겠죠. 그리고 스프린트 회의를 지금 3.0이 되니까 세 번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 있던 스프린트 회의에 이슈가 있었던 것들 이게 스크럼의 장점이죠. 한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그 스프린트를 통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이슈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 스크럼은 저희가 너무 워낙 잘 알고 있죠. 매일 와서 나는 어제 무엇을 했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팀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노션을 통해서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만나서 이제 오늘 뭐 할 건지, 뭐 저번 주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일 스크럼이 음, 스프린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 스프린트 회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모던 에자일에서는 회고 방식을 3L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프린트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깨달았거나 배웠던 점, 놓쳤거나 부족했던 점을 회고로 쓰면서 자신이 다음번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의 멘토분인 승호님의 이제 회고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만족스러웠던 점, 깨달았거나 배웠던 점, 놓쳤거나 부족했던 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평가를 하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자일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이번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장점은 고객 참여를 통해서 유연한 대처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빠른 변화에 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 팀에서도 얘기를 해줬고 프론트엔드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빠른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정말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팀 협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릴리즈와 스프린트 리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제품을 내고 스프린트 리뷰를 하고 회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자료가 저희는 지금 노션을 쓰고 있으니까 노션에 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좀 가시성 있게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계획과 짧은 개발 주기로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없으면 애자일 방법론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포수 모델처럼 완벽하게 단계를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과의 이 지속적인 소통을 안 하고 협력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는 사실 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협력 피드백 수용을 위해서 초기 비용 증가 가능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의 제한이라고 썼는데 사실 원래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웹에서는 애자일을 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사람이 100명인 프로젝트에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팀원들 간의 소통도 부족하고 뭐 팀원들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초과되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게 됐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론에 비해 문서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 전통적인 방법론은 폭포수 모델형을 예시로 든 건데요. 그때는 문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문서를 중요시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